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지금 주택으로 월세 받고 있는 거 계신가요? 또는 전세 준 거 계신가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하셨나요? 국세청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세청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만약 이것을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전세나 월세로 주시면서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국세청. 우리는 이 국세청에서 우편물 날라오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 세무 검증 중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국세청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 세무 검증 실시.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래서 다 알고 있었구나, 속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뭔지 아시죠? 임차인들 임대차 계약하고 나면 바로 하는 것이 확정일자죠.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정보가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남자분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월세 계약 100만 원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분이 바로 주민센터에 달려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 내용이요, 바로 전산망을 통해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도 여기 집 얼마 받고 있구나,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고 있구나, 바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국세청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또 보증금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월세세 공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자, 이게 뭐죠? 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요즘 젊은 직장인들 대부분 뭐 하죠? 네,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월세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반드시 신청하겠죠. 이때 월세세 공제 신청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 정보가 바로 국세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이 여성이 열심히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의 소득도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숨기기가 참 힘들겠죠. 자, 세 번째는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도 또 세액공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추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가 집이 3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국세청은 집 하나는 살고 나머지 2주택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로 준 걸로 파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임대를 해준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주택 나머지 분명히 임대를 줬을 텐데 왜 신고를 안 하지?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 신고를 했어요. 근데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 시세가 원래는 200이라고 해볼게요.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나치게 낮은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의심이 되고 또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빅데이터 정보 또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외국인 임차인 파악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원룸에서도 외국인이 2명이나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주인, 임대인들이 임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용주로부터 주거비 지원 증빙 자료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분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으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신고를 하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거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세청은요, 4가지 방법, 이외에도 있지만 주로 이 4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해도 다 찾아낸다는 겁니다. 숨기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세 대상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남편 하나 집을 갖고 있고 아내도 집을 갖고 있다면 두 채가 되잖아요. 이렇게 두 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1주택자도 해당이 됩니다. 원래 1주택자는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갭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난 월세 안 받아. 나는 전세로만 받으니까 문제 없어.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세금도 안 내도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세로 받아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만 받는다면 월세 없이 어떻게 될까요? 간주 임대료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내가 거주하는 주택수 포함해서 3채 이상이고 여러분들이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하게 되면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즉, 하나는 거주하고 나머지 2개는 전세를 줬는데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뭐 1억 5천, 그럼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3억을 초과하고 집이 3채 이상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좀 어렵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총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뺍니다. 거기에 60%에서 1.2%로 곱한 게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임대료.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이 3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전세 보증금으로 총 5억을 줬다고 해볼게요.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2억, 하나는 3억. 그러면 여기서 3억을 뺀다 그랬죠. 그럼 2억 원이 되죠. 자, 그럼 2억 원에서 여기 60% 곱한다 그랬습니다. 60%면 2, 6, 12, 1억 2천. 자, 이 1억 2천에 대해서 1.2%를 곱하면 144만 원. 즉, 보증금 합계가 5억일 때 1년에 144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그런데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모든 주택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외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요, 간주 임대료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빌라 같은 소형 주택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간주 임대료 요거만 제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월세를 받았다고 하면 소형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될지라도 과세 대상은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뭐 대학가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찾아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소득 누락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바라보다가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얘기를 합니다. 세금 내세요. 신고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의 임대소득을 숨기는 경우, 또 내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탈루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꽤 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즉,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음 편하게 신고하고 이런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신고하고 세금 내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Q&A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몇 채부터 세금을 내야 되나요? 답이 뭐죠? 정답은 물론 이제 주택수도 있지만 주택수뿐만 아니라 주택의 종류 또 보증금까지 고려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주택자 원래는 과세하지 않는데요.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면, 그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편 하나, 아내가 하나 갖고 있다면 월세 수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택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일때는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여기서 월세를 받으면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자, 집 한 채에 임대했는데 월세 주고 있는데 또 전세 주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자, 일단요 국세청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대부분 한 채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채는 임대를 놓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기준시가 15억짜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원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여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5억이면 어떻게 되죠? 좀 다릅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주택을 보증금 10억을 받고 임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1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 전세를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죠. 1주택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1주택을 보증금 10억을 받고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과세되지 않는다. 왜? 간주임대료는 내가 전세만 준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주택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습니다. 자, 사례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주택을 2개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임대하면서 하나는 거주하고 보증금 5억에 월세 150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증금, 이건 어떻게 되죠? 네,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죠? 3주택 이상일 때부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2주택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요. 근데 월세, 이건 과세하죠.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0만 원. 네, 이게 연소득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주택을 소유한 분입니다. 이분이 2개의 주택을 보증금 10억, 또 나머지 1개는 월세 300으로 임대를 한 경우.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3주택이에요. 그러면 간주임대료에 해당이 되죠. 자, 이분이 보증금 10억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합한 게. 그러면 10억에서 여기 3억 뺀다고 말씀드렸죠. 3억 뺀 거에 60%를 곱하고 1.2%를 곱하면 이것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504만 원. 3개 주택 합쳐서 10억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청은 1년에 500만 원 정도 임대소득이 있구나,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세금 내야겠죠. 자, 그리고 이분이 월세 300만 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간의 월세가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0만 원. 그러면 요 3,600만 원하고 504만 원을 합치면 4,104만 원.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이 꽤 똑똑하죠. 여러분들이 속이려고 해도 다 들여다보고 다 알아내고 다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와도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사업자 내고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세무사님께 상담하시고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이런 걸 받았습니다. 네, 세금 내라는 거죠. 자, 전세 놓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요, 일정 조건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더 많이 올랐어요. 자, 아직도 이걸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주임대로 내가 전세를 내는데 세금을 낸다고 어떤 조건이면 내지, 또 절세 비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좀 볼까요? 전월세 보증금 과세 늘린다. 아니, 월세는 내가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 낸다는 걸 이해하는데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여기 보면 간주임대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자율이 연 2.9에서 3.5,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세금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자, 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이자율 똑같죠. 2.9에서 3.5, 12년 만에 최고치. 이 말은 뭐냐면요, 12년 만에 최고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나오죠. 부동산 간주 임대료 이자율 3.5%가 되면서 임대인들, 집주인들 세 부담 늘어.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아주 쉽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절세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주 임대료, 이게 무엇인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 내가 그냥 전세금 받았는데 내가 월세 수입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그런데요, 정부는요, 여러분의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그 이자로 이 정도 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예요. 가상의 임대 수익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좀 아깝죠? 좀 억울하신가요? 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죠. 내가 전세보증금 5억을 받았어요. 근데 난 은행에 안 넣었어. 난 지금 그냥 집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자 못 받았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은행에 넣었을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로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간주임대료의 핵심입니다. 가상의 수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전세 났는데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세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쉽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 또 보증금 내고 월세도 내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건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 줄 테니까 세금만 내세요 라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전세금, 정부에서는 다 은행에 넣었을 거야. 그러면 이 정도 버셨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세금 내세요. 자, 이게 간주임대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전세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길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9%, 오른쪽은 3.5%.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2024년 얼마 안 됐죠? 작년부터는요 3.5%가 적용됐습니다. 간주임대료가. 그제는 2023년까지는 2.9%. 자, 여기서 보면 이 0.6%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어려우신데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집을 3채 갖고 있어요. 자, 거기서 전세 보증금 합이 7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분이 2023년도에는 간주임대료가 약 696만 원이었어요. 자, 작년, 올해도 같이 적용이 되지만 간주임대료 2024년 기준 얼마가 될까요? 네, 840만 원입니다. 자, 696만 원에서 84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140만 원 정도 되죠. 이 정도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간주임대료가 늘어가면 우리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것까지 합쳐져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정도만 봐도 한 60만 원 정도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60만 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증금 규모가 7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되면요, 그 소득까지 합쳐지면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는 왜 2.9에서 3.5로 올렸을까요? 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현재 시중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합니다. 이걸 감안한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실제로 정기예금 금리가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받아야겠다. 3.5% 정도를 적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간주 임대료 이자율 추이가 나오는데 고정값이 아니죠. 매번 변합니다. 왜? 시장의 금리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금리가 낮았을 때 2020년, 21년, 22년 이때는 1.2%였어요. 작년부터 3.5, 그 전에는 2.9, 확 올랐죠. 네, 3배 올랐습니다. 3배. 그러면 세금이 쉽게 생각해서 3배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상황에 따라서, 시중금리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근데 지금은 거의 10몇 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간주임대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전세를 얼마를 넣고 그러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보증금의 합, 하나는 2억, 하나는 3억, 하나는 3억, 이러면 총 8억이죠. 네, 8억. 보증금의 합에서 3억을 뺍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보증금 합에서 3억을 빼고 실제 당신의 보증금은 5억이다. 8억일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에 60%를 적용합니다. 이걸 다 100% 적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합니다. 지금 이자율 어떻게 된다 그랬죠? 2.9에서 2024년부터 3.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어렵게 보이는데 내가 1년 동안 임대를 쭉 놨으면 이건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동안 공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중간에 매입해서 내가 1년 내내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전세를 준 게 아니라 5개월만 줬다, 6개월만 줬다.
근데 내가 1년치 다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1년 중에 365일, 1년 중에 내가 얼마나 임대를 줬는지. 그래서 1년 쭉 놓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증금의 합계가 7억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는 2억, 하나는 3억, 또 하나는 2억. 이러면 7억이죠. 보증금의 합. 자, 임대기간 1년. 자, 그러면 보증금의 합이 7억이잖아요. 그럼 7억에서 아까 3억 뺀다고 했죠. 그럼 이제 4억이죠. 그럼 4억에 60%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4, 6이 24, 2.4억, 2억 4천. 여기에 3.5%를 곱하면 840만 원. 이것을 정부에서는 임대 수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 자, 그런데 다행히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예외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갖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느냐인데, 보증금 또 전세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러면 나는 2주택이야 라고 하면 네, 간주 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그 공식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보증금, 전세금의 총합이 3억 원이 안 돼. 그런 분들도 네, 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전세금,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거나 아니면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간주 임대로 주택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해당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형주택으로 보거든요. 소형주택, 이런 소형주택은요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 빠집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가, 시세가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이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몇 채를 갖고 있든 간에 간주 임대로 계산해서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소형주택 2채를 갖고 있어요. 보증금 합이 4억 원. 그리고 비소형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왜?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 3채를 갖고 있고 보증금의 합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요 2채는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죠? 네, 소형주택이니까.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면 간주임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소형주택인 요 3채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 B는요, 주택,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2채 갖고 있어요. 보증금의 합이 5억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자, 비소형주택이에요. 3채 미만이죠. 자, 보증금의 합계는 5억이 넘었지만 주택수가 2채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죠. 이해되셨죠? 자, C라는 분을 볼게요. 자, 이분은 비소형주택 4채입니다. 보증금의 합이 3억 원. 그러면 이분은 주택이 4채나 있으니까 이분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 그렇죠? 3억 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형주택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비소형주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수가 3채 넘거나 아니면 보증금의 합이 3억이 넘거나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이 될까? 네, 집이 몇 채 있는지 따져보고요. 난 3채 이상인데 그러면 그 3채 이상이 보증금의 합이 3억이 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보다 큰지 작은지, 왜 그렇죠? 그것이 소형주택의 조건이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세금 항상 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절세 팁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요, 필요 경비 그리고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혜택이냐면요, 일단 필요 경비는요, 등록하게 되면 60%를 줍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50%밖에 안 되죠. 10%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공제금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제금액에서는 등록 시 연간 최대 400만 원, 안 하면 200만 원. 네,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내가 등록 임대사업자가 되면 2배 정도 더 절세할 수 있는 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가 되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서 나에게 유리하다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세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여기 보시면 공제 금액이 등록 임대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해준다 했어요. 최대. 미등록 임대주택은 200만 원까지만. 그렇죠? 자, 그리고 필요 경비를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는 60%까지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200만 원. 여기는 50%까지니까 1000만 원.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계산해보면 내가 등록 임대주택이 되면 똑같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산출세액이 56만 원인데 등록을 안 하면 112만 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요. 소형주택 활용하기입니다. 자, 소형주택은 아까 간주임대료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이런 주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간주임대료에서 계산이 안 됩니다.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소형주택은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간주임대료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조건에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활용하시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한 내 신고하기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택스 활용하시면요. 간주임대료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2월 달에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2월 14일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2024년 거는 이제 올해 신고를 하죠. 2015년에 2월 10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통 2월 달에 있는데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 지나가면요. 가산금을 붙게 되니까 꼭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세 팁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유리하다면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보자.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주택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소형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 또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 또 납부하시라는 거. 자, 이것이 절세 팁입니다. 자, 세금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면 가산금 붙고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좀 골치도 아프고 좀 마음도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내죠. 제때 잘 신고하시고 추가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몇 억을 날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내가 집을 3억짜리 갖고 있어요. 전세가 2억입니다. 그럼 팔 때 보통 매수인에게 1억을 받고 넘기죠. 매수인이 채무인수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요. 집을 판 내가 보증금 그 2억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생겼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 끼고 팔았다가 2억 날린 사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를 끼고 팔았어요. 그런데 보증금 2억을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자, 2024년 10월 뉴스 기사입니다.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2억 원 날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때는 2020년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매도인 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2억 8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여기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었는데 보증금 2억 원에 들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전세 세입자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전세 세입자. 자, 그런데 이 매도인이 손 씨가 매수인에게 이걸 팔았어요. 그럼 보통 이런 거래에서는 갭 투자잖아요. 이게 매매가는 2억 8천인데 전세 세입자가 2억 원에 있으니 8천만 원만 받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수인은 요 전세 보증금 2억을 채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임차인 동의를 받지 않은 거죠. 내가 이걸 팝니다 라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 법적으로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걸 팔았을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획에서 여기처럼 법인일 경우 어떻게 되죠? 법인은 주민등록도 할 수 없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죠. 자,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매수인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약간 사자 같아요. 자, 이렇게 집을 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임차인은 보험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증금 2억을 돌려받고 이 보험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매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임차인에게 돈 돌려줬으니 당신한테 돈 갖고 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보험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한 보험사에게 2억 원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도인 손 씨는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팝니다. 현재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 전세 세입자 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이게 갭 투자잖아요. 네, 요 차익 8천만 원만 주고 매도를 하죠. 그리고 매수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뒤에 이걸 경매로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자기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니 다행히 보험을 들어놓은 걸 통해서 보험사에서 2억을 받고, 자,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매도인에게 내가 2억 원 줬으니 나한테 2억 원 내십시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고 법원에서는 자, 매도인 손씨, 당신은 보험사에게 2억을 배상하십시오. 자,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은요 흔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고 집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매도인 손씨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은 공인중개사, 이것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인중개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역시 매도인 손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 전세 끼고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 대법원 판단, 중개사 책임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대법원은요,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제 판결이죠. 즉, 중개사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이지 법률적인 조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죠. 바로 전세제도. 이거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오늘처럼 매도인 입장에서 잘못 팔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보증금을 돌려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집을 팔았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사례처럼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집주인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갭 투자라고 하죠. 네, 요 차액 8천만 원만 받고 넘깁니다. 요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를 매수인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례 2008년도 9월 11일 날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렇죠, 좀 전처럼 2억 8천이면 여기 전세가 2억이면 빼기 8천만 원만 받고 인수를 하죠. 자,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죠? 임차인의 승낙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승계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권리로 이걸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들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나는 승계를 거부할 거야. 네, 그 권리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2002년 9월 4일 판결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혜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죠.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양도인, 집을 판 사람,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매덕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례처럼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끼고 매매할 경우 반드시
매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죠. 근데 이 아래 우리가 특약란이 있잖아요. 이런 특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그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매매 대금에서 승계하기로 한 총 임대차 보증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 이 표죠. 임차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면 이렇게 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수인은 아래 임대차 보증금 채무,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수인은 아래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에 대한 각 임대차 계약서는 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네, 보통 이제 첨부를 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매수인은 아래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이걸 하기 전에, 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차인 승계 확인서, 현재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위 임차인은 위 매매 계약에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데 동의한다. 그죠?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추,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매도인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아파트를 팔 때 만약에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임차인에게 나 이거 집 팝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전세 보증금 받으세요. 라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요. 또 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종 있어요. 뉴스 기사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도 보통 전세를 끼고 팔 때 당연히 매수인이 채무 인수를 하니 그 차익만큼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 거래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요, 단순히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사건처럼 보증금 반환 책임 매수인에게 넘기려면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 역할의 한계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지라고 하는데 좀 전에 보셨듯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조언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과 구상권입니다. 그죠? 구상권. 오늘 사건처럼요, 임차인이 보험사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내 책임은 면피가 될까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충고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줬으니까 그 돈 나한테 돌려주세요. 결국 손 씨는 2억 원을 배상하게 됐죠. 자, 오늘 사건에 대한 교훈, 간단한 교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필수다. 그죠? 보증금 반환 책임 완전히 넘기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역할. 자,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별도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임차인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거래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래입니다. 오늘 사례처럼 이렇게 전세금이 걸린 매매 경우는요, 그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매도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2억이 아니라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귀찮지만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 또 서면 계약, 잘 모르면 법적인 검토, 이렇게 귀찮더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